제발,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2014년 6월 3일 정오, 충북 계산군의 한 외딴 집에서 여자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49살 가스 검침원 박영선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한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2014년 6월 3일 화요일 충북 계산군 화연면 송곡리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논두렁을 비추고 아침 이슬이 풀잎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 송곡리는 오늘도 평화로웠습니다. 박영선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49살의 그녀는 이 마을에서 8년째 가스누수 검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태수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검침 사업소는 이 지역 400여 가구를 담당했죠. 영선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어요. 남편이 세면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응, 일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검침 장비를 챙겼어요. 영선은 PDA 단말기와 누수 감지기, 작업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 주머니엔 볼펜과 명함이 들어 있었죠. 7시 정각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경트럭 한 대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태수가 운전석에 올라타며 물었습니다. 오늘 검침 구역이 어디까지였지? 영선이 수첩을 펼쳐 확인했어요. 송곡리 전체하고 외곽 쪽 몇 가구 더 있어요. 제가 동쪽을 볼게요. 그럼 난 서쪽 맡을게. 12시 반쯤 회관 앞에서 만나자. 알았어요. 점심은 제가 김밥 쌀게요. 트럭이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영선은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느티나무, 시멘트로 포장된 좁은 길, 아침 산책 나온 노인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영선이 짐을 내렸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당신도 혹시 문제 있으면 바로 전화해. 태수의 트럭이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선은 가방을 메고 동쪽 골목길로 걸어갔어요. 첫 번째 집은 김씨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혼자 사셨죠. 영선이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검침 나왔어요. 아이고, 영선이 왔구나. 들어와. 작은 마당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영선은 부엌 쪽 배관을 확인했어요. 계량기의 숫자를 단말기에 입력하고 밸브 주변을 감지기로 점검했습니다. 할머니, 이상 없으세요? 가스 냄새 같은 거? 아니, 괜찮아. 근데 지난번에 알려준 대로 환기자주 하고 있어. 잘하셨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영선은 할머니께 인사하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집 한 집 방문할 때마다 주민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영선은 단순히 검침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묻고 가스 안전 사용법을 알려주고 때론 짐을 들어주기도 했죠. 영선 씨, 이번 달 요금 많이 나오진 않겠지? 많이 안 쓰신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훨씬 적게 나올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영선은 이 일을 천직으로 여겼어요.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영선은 이미 15가구를 마쳤어요. 순조로웠죠. 오늘 목표는 32가구였습니다. 11시쯤 영선은 마을 중심부 검침을 끝냈어요. 이제 남은 곳은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집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죠. 영선은 수첩에 적힌 주소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5가구가 남았어요. 그중 마지막 주소는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폐목장 근처라고 적혀 있었죠. 거기까지 가려면 30분은 걸리겠네. 영선은 빠른 걸음으로 외곽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비포장 길이었어요. 양쪽으론 잡초가 무성했고 멀리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외곽 가구를 방문했어요. 중년 남자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검침 나왔습니다. 아, 네. 저쪽에 있어요. 계량기를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순조로웠습니다. 11시 40분, 네 번째 집 검침을 마쳤어요. 영선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곳만 더 남았어요. 12시 반까지 갈게요. 문자는 곧 발송됐습니다. 영선은 마지막 주소를 확인했어요. 송곡리 산 215번지. 폐목장에서 200m 떨어진 단독 가옥이었습니다. 영선은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어요.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죠. 10분쯤 걸었을까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우거졌어요. 집은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에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인기척이 없어 보였죠. 영선은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침 나왔습니다.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영선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스 검침 나왔는데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일은 끝내야 했습니다. 계량기는 보통 집 밖에 있었죠. 그녀는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계량기를 찾기 위해 집 옆으로 걸어갔어요.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영선은 멈춰 섰어요. 집 안쪽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가스 검침 왔어요. 계량기만 확인하고 갈게요. 커튼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12시 20분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아내를 기다렸어요.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그는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 있었죠.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을 어귀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좀 늦나 보네.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영선이 가끔 검침 중에 노인들과 이야기하다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는 다시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2시 40분이 되었어요. 이제 10분이 넘게 지났습니다. 태수는 슬슬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영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곧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태수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영선은 전화를 잘 받는 편이었어요. 특히 일하는 중엔 항상 전화기를 가까이 두었거든요.
태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가 되었어요.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회관 안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회관에는 마을 이장 김성복이 있었습니다. 태수 씨, 점심 안 먹어요? 아내를 기다리는 중인데 안 오네요. 전화해 봤어요? 안 받아요. 전화기가 꺼진 것 같기도 하고. 김 이장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영선 씨가 전화 안 받는 건 드문 일인데요. 태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마을 어귀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 20분, 태수는 결심했어요.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트럭에 올라타 동쪽 마을길로 향했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김씨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태수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 영선이 남편이에요. 혹시 우리 아내 보셨어요? 아, 봤지. 아침 일찍 왔다 갔어. 7시 반쯤? 그 이후론 못 보셨어요? 응, 그 뒤론 못 봤네. 태수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 또 그 다음 집.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모두 영선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혹은 오전 중에. 하지만 그 이후론 아무도 보지 못했죠. 2시가 되었습니다. 태수는 마을 중심부까지 확인했어요. 영선은 분명 이곳까지 왔었습니다. 주민들이 증언했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로 간 걸까요? 태수는 영선의 수첩을 떠올렸어요. 오늘 검침 목록이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첩은 영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첩을 꺼냈어요. 다행히 같은 구역 목록이 대략 적혀 있었습니다. 외곽까지 갔을 수도 있어. 태수는 외곽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비포장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어요. 중간중간 집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외곽집에 도착했어요. 텃밭을 가꾸던 남자가 기억했습니다. 네, 봤어요. 11시 반쯤 검침하고 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시던가요? 글쎄요, 그냥 길 따라 올라가시더라고요. 태수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2번째, 3번째 집도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영선이 왔다 갔다는 거였죠. 4번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더 이상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가 검침 구역의 끝이었죠. 여기까지 왔다면 어디로 간 거야? 태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걸어 다녔어요. 좁은 오솔길들이 여러 갈래로 나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갔을까요? 그는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영선아, 어디 있어?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산새들이 날아갔어요. 그는 계속 걸으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3시가 되었어요. 이제 약속 시간으로부터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는 다시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영선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번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전화 좀 해요. 메시지는 발송됐지만 읽지 않았어요. 태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마을회관으로 돌아왔어요. 김 이장을 찾았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아내를 못 찾겠어요. 김 이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디까지 찾아봤어요? 외곽까지 다 가봤는데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혹시 친척집이나 친구 집에 간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약속했어요. 12시 반에 여기서 만나기로. 영선이가 약속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래야 할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상해요. 당장 신고합시다. 김 이장은 즉시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3시 30분 순찰차 한 대가 회관 앞에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태수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아침부터 검침일을 하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전화도 안 받고요. 실종된 지 얼마나 되셨죠? 약속 시간으로부터 3시간이 지났어요. 경찰관은 수첩에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연락 없이 늦는다든지. 절대 없었어요. 우린 항상 시간 약속을 지켜왔어요. 혹시 다툼이 있었다든지 가출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린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태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부터 수색하겠습니다. 김 이장이 나섰어요. 제가 마을 사람들 모아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곧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김 이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주민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박영선 씨가 실종됐습니다. 도와주실 분은 회관 앞으로 모여주세요. 방송이 끝나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10여 명이 금방 모였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은 수색조를 편성했어요. 4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움직였어요. 논두렁, 밭길, 뒷산, 개울가. 사람들은 영선의 이름을 부르며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어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영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수색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회관 계단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영선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월 4일 수요일 아침 괴산경찰서 형사과에 정식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한재훈이었어요. 43살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한 형사는 신고 내용을 꼼꼼히 읽었어요. 가스 검침원 박영선, 49살, 전날 오전부터 행방불명. 휴대전화 불통. 마지막 목격 시각 오전 11시 30분경이었습니다. 흔한 가출은 아닌 것 같은데. 한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송곡리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정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죠? 네, 어떻게 자겠어요.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 형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부인께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신 적 있나요?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러 나갔어요. 부부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다툰 적도 거의 없었고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의지했어요. 경제적 문제나 빚은 없었어요. 우린 검소하게 살았고 저축도 있었어요. 한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영선의 교우 관계, 건강 상태, 최근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하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어요. 태수는 전날 자신이 수색했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4번째 외곽집에서 차를 세웠죠. 여기까지는 확실히 왔어요. 이 집 주인이 증언했어요. 한 형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포장 도로 끝자락이었어요. 앞쪽으로는 좁은 오솔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앞으로 더 가구가 있나요? 검침 목록상으론 한 곳 더 있었어요. 근처 어딘가에. 주소를 아시나요? 태수는 수첩을 뒤적였어요. 송곡리 산 215번지. 폐목장 근처라고 적혀 있어요. 한 형사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는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사는 집 같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았죠. 저 집인 것 같은데. 한 형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경찰입니다.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형사는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집 외벽을 따라 걸으며 계량기를 찾았습니다. 집 뒤쪽에서 계량기를 발견했죠. 검침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태수가 계량기를 살펴봤어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형사는 집 안쪽을 살폈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한 형사는 다시 문을 두드렸죠.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실례합니다. 괴산경찰서 형사과 한재훈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 형사를 바라봤어요. 저한테요? 무슨 일인데요? 이 근처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어제 여자 검침원 보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요. 정말로요? 어제 이 집이 검침 대상이었거든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본 적 없어요. 한 형사는 수첩에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도현이요. 직업은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혼자 살아요. 언제부터 이곳에 사셨습니까? 3년쯤 됐어요. 한 형사는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에 계셨죠? 하루 종일이요. 밖에 나간 적 없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한 형사는 집 안쪽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컴컴했어요.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집 안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장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협조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싫은데요. 영장 없으면 안 돼요. 한 형사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하는 건 불법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한 형사는 명함을 건넸어요. 이도현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한 형사와 태수는 집을 나왔어요. 오솔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며 태수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저 사람 수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도 저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야 해요. 차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김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님, 저 이도현이란 사람 아십니까? 김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죠. 3년 전쯤 이사 왔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끔 장 보러 나오는 것 말고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직업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일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의문이에요. 한 형사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혹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나요?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죠. 가족은요? 혼자 사는 것 같아요. 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도현이란 인물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오후가 되자 경찰서에서 추가 인력이 도착했어요. 수색견도 함께 왔습니다. 본격적인 수색이 재개됐죠. 수색견은 영선의 옷에서 냄새를 맡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특정 장소를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흩어져 있었거든요. 저녁까지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산 아래 개울가 폐가 구석구석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수색은 다시 중단됐어요. 한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그 남자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 없는 의심은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빈집에서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선아, 무사해야 해. 꼭 무사해야 해.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실종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한재훈 형사는 새벽부터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이도현의 신상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도현, 35살 무직, 3년 전 송곡리로 전입, 전과 기록 없음, 가족관계 없음,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였어요. 너무 깨끗해. 한 형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30대 중반 남자가 혼자 살며 직업도 없다는 게 의아했어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는 이도현의 과거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충남 아산시였어요. 한 형사는 아산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전 10시 아산서에서 회신이 왔어요. 이도현은 5년 전 아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 작업 중 사고로 오른손에 부상을 입었어요. 산재 보상금을 받고 퇴사했죠. 그 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재 보상금으로 사는 건가? 한 형사는 통장 추적 영장을 신청했어요. 이도현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액이 입금됐어요. 산재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 수입은 없었죠. 지출도 최소한이었어요. 식료품과 공과금뿐이었습니다. 정말 집에만 틀어박혀 사는구나. 한 형사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감식반을 동행했어요. 이도현의 집 주변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감식반이 이도현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이도현은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왔어요? 예, 주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종자 수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변이요? 마당 말고 안은 안 돼요. 물론입니다. 주거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집 밖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마당, 담장방, 오솔길 주변을 살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리며 혈흔 반응을 확인했죠. 한 형사는 이도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그냥 집에 있죠. 별로 할 일도 없고. 친구나 아는 사람은요? 없어요. 혼자가 편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것도 없어요. 익숙해졌어요.
이도연의 말투는 무뚝뚝했어요.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형사는 계속 관찰했죠. 그의 손을 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손 다치셨네요. 옛날 일이에요. 공장에서요? 이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산재 사고였죠? 네, 기계에 손이 끼었어요. 그 후로 일을 못해요. 힘드셨겠네요. 이젠 괜찮아요. 한 형사는 대화를 이어가며 그의 반응을 살폈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3시간 후 감식반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감식반장이 한 형사에게 다가왔어요. 집 뒤편 배수구에서 미세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실합니까? 루미놀 반응은 양성이에요. 하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채취가 어렵습니다. 동물 피일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어요. 정확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 형사는 이도연에게 다가갔어요. 집 뒤편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혈흔이요? 그럴 리 없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몰라요. 동물 피 아닐까요? 고양이나 새 같은 거. 그럴 수도 있죠. 검사해 보면 알겠죠. 검사요?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 절차입니다. 이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참,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어요? 10시쯤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밤에 외출하신 적은요?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니까요. 한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는 감식반과 함께 철수했습니다. 차 안에서 감식반장이 말했어요. 저 남자 뭔가 이상해요.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봤어. 근데 증거가 약해. 혈흔 샘플이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주시하자. 뭔가 꼬리를 밟을 거야. 저녁이 되어 한 형사는 마을 주민들을 다시 면담했습니다. 이도연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밤마다 불 켜놓고 뭔가 하던데요. 뭘 하던가요? 모르죠. 창문에 커튼 쳐놨으니까. 근데 밤늦게까지 불빛이 새어나와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어요. 한 번은 새벽에 차 소리 들렸어요. 그 사람 집 쪽에서. 차요? 그 사람 차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한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밤늦은 활동, 차 소리,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밤 9시 한 형사는 다시 이도연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차를 숲속에 숨기고 쌍안경으로 관찰했죠. 집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보이지 않았죠.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한 형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집안의 불이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 형사는 더 기다렸죠. 새벽 1시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연이 나왔어요.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 형사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이도연은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렸죠. 한 형사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이도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었어요. 거기 뭐 하십니까? 한 형사의 목소리에 이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손에 든 삽을 떨어뜨렸어요. 당신 누구요? 경찰입니다. 새벽에 뭘 묻고 계신 겁니까?
쓰레기요. 그냥 쓰레기 묻는 거예요. 새벽에요? 잠이 안 와서요. 한 형사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땅에 파놓은 구덩이가 보였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그 봉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싫은데요. 영장 없이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일 영장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 형사는 그 자리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 형사는 차로 돌아왔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도연은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아침 한재훈 형사는 긴급 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날 밤 목격한 이도연의 수상한 행동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전 9시 수색팀이 이도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형사 4명과 감식 반원 3명이었습니다. 차 2대가 집 앞에 멈춰섰죠. 한 형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도연이 나왔어요. 어젯밤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영장 가지고 왔습니다. 집과 주변을 수색하겠습니다. 이도연은 영장을 받아들고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꼭 이래야 해요? 법적 절차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수색팀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죠. 불을 켜자 지저분한 실내가 드러났습니다. 바닥엔 옷가지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감식 반원들이 루미놀 시약을 뿌렸어요. 바닥 곳곳에서 희미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한 형사는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잠겨 있었어요. 이 방 열쇠 있습니까? 제 개인 물건이 있어요. 보여줄 필요 없죠? 영장에 모든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이도연은 마지못해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나타났죠. 안에는 오래된 공구들이 있었습니다. 망치, 톱, 드릴. 구석에는 낡은 가방들이 쌓여 있었어요. 감식 반원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었어요. 특이한 건 없네요. 한 형사는 컴퓨터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이 컴퓨터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영장에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디지털 포렌식 팀원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어요. 형사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 검색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검색어였어요. 혈흔 제거 방법, 루미놀 시약 회피, 경찰 수사 절차, 실종 사건 처리, 증거 인멸. 한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언제 검색한 겁니까? 이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연히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우연히요? 실종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정확히 겹치는데요. 그건 뉴스 보고 궁금해서. 뉴스요? 이 사건이 아직 뉴스에 나가지도 않았는데요. 이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한 형사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집 뒤편 땅을 파보겠습니다. 팀원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어젯밤 이도연이 무언가를 묻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죠. 얕은 땅 속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봉지를 열자 여러 물건이 나왔습니다. 고무장갑 한 켤레, 걸레 몇 장, 작은 칼 하나. 모두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어요. 태운 듯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쓰레기예요. 태우다가 안 타서 묻은 거예요. 고무장갑이랑 칼을 왜 태웁니까?
낡아서요. 안 쓰니까. 감식 반원이 물건들을 비닐에 담았어요.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했죠. 집안 수색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어요. 화장실 배수구, 부엌 싱크대 아래, 현관 문턱. 하지만 모두 미세한 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혈흔이 많습니까? 저 코피를 자주 흘려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럼 병원 기록이 있겠네요? 병원은 안 가요. 돈이 없어서. 한 형사는 믿지 않았어요. 너무 변명이 많았습니다. 오후 1시 수색이 끝났습니다. 압수한 물품들을 차에 실었어요. 노트북, 고무장갑, 칼, 옷가지 몇 벌. 모두 국과수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외출하지 마십시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죠. 한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철수했어요. 이도연은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팀원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요. 증거가 나와야 해. 지금은 정황뿐이야. 검색 기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변호사 선임하면 우연이라고 우길 거야. 물적 증거가 필요해. 한 형사는 국과수에 긴급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압수한 물품들의 DNA와 혈흔을 박영선의 것과 대조해야 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찰이 이도연의 집을 수색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범인이었나 봐.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도 이상했잖아. 영선 씨 어떻게 된 거야? 살아있을까? 정태수도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즉시 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소식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증거 분석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상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아내는요? 어디 있는 건가요? 한 형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영선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가능성은 낮아졌어요.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 형사는 다시 이도연의 집을 감시했어요. 혹시 모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도연은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였죠. 자정이 넘자 불이 꺼졌습니다. 한 형사는 차 안에서 눈을 붙였어요. 새벽까지 감시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죠. 들킬 거야. 곧 들킬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증거만 없다면 빠져나갈 수 있었죠.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6월 7일 토요일 송곡리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실종 닷새째 여전히 박영선의 소식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대문을 굳게 잠갔어요. 밤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영선이 같은 일이 나한테도 생기면 어쩌나. 젊은 주부들은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데리러 갔어요. 혼자 다니면 안 돼. 꼭 엄마 손잡고 다녀. 마을 어귀엔 순찰차가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태수는 매일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과 들을 뒤졌어요.
김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뒷산 계곡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그쪽은 이미 3번이나 뒤졌는데요. 그래도 또 가봅시다. 혹시 모르잖아요. 태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닷새나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에 한재훈 형사가 마을회관으로 찾아왔어요. 태수와 김 이장을 만났습니다. 국과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도현 집에서 채취한 혈흔 샘플 중 일부가 인간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아내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DNA 대조 분석에 이틀 정도 더 걸려요. 이틀이요? 그동안 또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이도현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 형사의 말에도 태수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이면 저는 못 참아요. 진정하세요. 법이 처리할 겁니다. 김 이장이 태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태수 씨, 지금은 기다려야 해요. 형사님을 믿읍시다. 한 형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수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녁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며칠 전 밤에 폐목장 근처에서 불빛을 봤다는 이야기였어요. 며칠 전 밤이었어요. 11시쯤 폐목장 쪽에서 회중전 등 불빛이 움직이더라고요. 혼자였어요? 글쎄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였는데 한 명 같았어요. 또 다른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자정 넘어서 차 소리가 났대요. 폐목장 쪽에서. 무슨 차? 트럭 같았대요. 엔진 소리가 컸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뭘 숨긴 거 아니야? 폐목장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김 이장은 즉시 한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소문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폐목장을 수색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6월 8일 일요일 수색팀이 폐목장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과 무너진 축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죠. 형사들과 소방대원들이 건물을 하나씩 수색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어요.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한 형사는 주변 숲을 살폈어요. 나무들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발자국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이쪽으로 가봅시다. 오솔길을 따라 10분쯤 걸었어요. 갑자기 한 대원이 멈춰 섰습니다. 형사님, 여기 뭔가 있어요. 풀숲 사이로 검은 물체가 보였어요. 한 형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방이었어요. 낡은 검은색 가방. 이거 검침원들이 쓰는 가방 아닌가요? 한 형사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PDA 단말기와 작업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 첫 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선. 한 형사의 손이 떨렸어요. 여기야. 이 근처에 있어. 수색팀이 즉시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 한 마리도 풀었어요. 개는 냄새를 맡으며 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20분 후 개가 한 곳에서 짖기 시작했어요.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대원들이 낙엽을 걷어냈죠.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한 형사는 숨을 멈췄어요.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구급차 불러요. 빨리.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체온이 없었습니다. 맥박도 없었죠. 한 형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신원 확인해봐야겠어요.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어요. 송곡리 가스 검침소. 박영선. 한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할 때였죠. 현장 보존하고 국과수에 연락해요. 정밀 감식 필요합니다. 오후 3시 국과수 팀이 도착했어요. 현장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흔적을 채취했죠. 한 형사는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태수 씨, 저 한재훈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병원이요? 왜요? 아내를 찾으셨어요? 한 형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나요? 한 형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박영선의 사망 소식이 퍼졌어요.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선 씨가 정말 누가 그런 짓을. 김씨 할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웃으며 검침하던 영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송곡리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슬픔과 분노 속에 있었죠. 정태수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영선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평범했던 그날 아침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아침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재훈 형사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을 감았어요. 참담했습니다. 사인은 외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어요. 사망 추정 시각은 6월 3일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였습니다. 영선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죠. 몸에서는 여러 외상이 발견됐어요. 손목과 발목엔 결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옷에선 토양 샘플과 섬유 조각이 채취됐죠. 이 섬유 조각을 이도현 집에서 발견한 걸레와 대조해봐요. 감식팀이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금방 나왔어요. 일치했습니다. 섬유의 재질과 염료 성분이 똑같았죠.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한 형사는 검사에게 연락했어요.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사는 즉시 영장을 청구했죠. 1시간 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전 10시 체포팀이 이도현의 집으로 향했어요. 형사 6명이 동행했습니다. 차 3대가 일렬로 달렸죠. 집 앞에 도착하자 한 형사가 먼저 내렸어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도현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 형사는 다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문 열지 않으시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한 형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도현은 없었습니다. 도주했나? 한 형사는 빠르게 집 안을 수색했어요.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옷 몇 벌이 사라졌죠. 책상 위에 지갑도 없었어요. 전국에 수배령 내려요. 사진과 인상착에 전파하고 경찰은 즉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이도현의 사진이 전국 경찰서로 전송됐어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도 통보가 갔습니다. 오후 2시 제보가 들어왔어요. 괴산터미널에서 이도현을 봤다는 신고였습니다.
1시간 전이었죠. 어느 방향 버스를 탔죠? 청주행이라고 했어요. 한 형사는 즉시 청주경찰서에 연락했어요. 청주터미널에 경찰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시 30분 이도현이 청주터미널에서 붙잡혔어요. 그는 배낭을 메고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도현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괴산경찰서 조사실. 오후 5시였어요. 한재훈 형사와 이도현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영선 씨가 당신 집에 왔었죠?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다 나왔어요. 섬유 조각, 혈흔, 컴퓨터 검색 기록.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한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선의 생전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일하러 왔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도현의 손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하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긴 침묵이 흘렀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이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그날 정오쯤. 그래서요? 검침하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사람을 본 거였어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웠어요. 그래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요? 거절했어요. 바쁘다고. 그게 화가 났어요. 한 형사는 참았습니다. 분노를 억눌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저항했어요. 소리 질렀고. 그래서 이도현은 말을 멈췄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조용히 시키려고 제압했어요. 근데 너무 세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 다음은요? 무서웠어요. 죽은 건 줄 몰랐어요. 그냥 기절한 줄 알았는데. 그 이후는요? 밤까지 기다렸어요. 어두워지길. 그리고 산에 묻었어요. 폐목장 근처에요? 네. 아무도 안 가는 곳이니까. 조서 작성이 끝난 건 밤 9시였어요. 이도현은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 형사는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 씨,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백했나요? 네. 모두 인정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송구합니다.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형사님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한 형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송곡리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범인이 잡혔다는 뉴스였습니다. 주민들은 안도했지만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죠. 김씨 할머니는 영선의 빈소를 찾았어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영선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 할미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빈소를 찾았어요. 모두가 영선을 기억했습니다. 친절했던 검침원, 따뜻했던 이웃을요. 정태수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함께 웃던 날들, 함께 일하던 시간들, 함께 꿈꾸던 미래. 이제 모두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날 함께 갔어야 했는데. 혼자 보내서 미안해. 태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요. 2014년 7월 15일 청주지방법원 이도연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송곡리 주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정태수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아내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문이 열리고 이도연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죠.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죽여버려야 해.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세요.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도연은 2014년 6월 3일 정오경 충북 괴산군 화연면 송곡리 자택에서 가스 검침차 방문한 피해자 박영선 씨를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살인 및 시신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현장 사진, 부검 결과, DNA 분석 결과, 컴퓨터 검색 기록.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위해 인터넷으로 혈흔 제거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까? 시신을 유기하고 현장을 청소한 것은 명백히 계획적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판이 일주일 후에 열렸어요.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한재훈 형사가 증인석에 섰죠.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이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것과 일치합니까? 네, 국과수 분석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혈흔은요? 피고인 집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DNA도 일치했어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왜곡된 욕구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정태수가 증언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도왔어요. 피해자께서 평소 피고인과 아는 사이였습니까? 아니요. 처음 만난 거였어요. 그냥 일하러 갔다가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아침이 마지막이었어요. 점심에 만나자고 했는데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태수는 방청석으로 돌아가 주저앉았습니다. 김 의장이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네 번째 공판에서는 이도연의 최후 진술이 있었어요.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고인, 고개를 들고 말하세요. 이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고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살았어요. 그것이 살인의 이유가 됩니까? 아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도연이 태수 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그만하세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사과 따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내를 돌려줘요. 돌려달라고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유족분, 진정하세요.
태수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의 동반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8월 20일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도연은 아무 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잔인했으며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20년이요? 너무 가볍잖아요. 사람 죽이고 20년밖에 안 받아?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20년이면 끝이에요? 판사는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선고는 종료됐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세요. 이도연이 끌려나갔어요. 방청석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무기징역 받아야지. 사형이라도 모자라. 법정 밖으로 나온 태수는 맥없이 주저앉았어요. 김 의장과 주민들이 그를 감쌌습니다. 20년. 겨우 20년. 태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20년만 살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영선이는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어요. 법이 내린 판결이었지만 유족의 마음엔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곡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주민들은 모여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이 이래서야.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데 정의는 실현됐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목숨과 같은 무게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14년 9월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방송과 신문에서 박영선 사건을 다뤘어요.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검침원들의 안전 대책이 필요해요.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분노의 글들이 쏟아졌어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죠. 살인범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정태수는 집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아내의 이야기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어주었어요. 고마워요, 영선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어요.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무언가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유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유족들은 뭉쳤어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찾아가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받고 피해자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당한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편 가스 검침 업계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가스공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침원 안전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외딴 지역이나 위험 지역은 가급적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권고됐습니다. 완전한 의무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죠.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검침원들은 반쪽짜리 대책에 아쉬움을 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영선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요. 송곡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CCTV가 설치됐어요. 가로등도 늘어났습니다. 외딴 집들엔 비상벨이 달렸죠. 이제 우리 마을이 조금 더 안전해졌어.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영선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매주 영선의 무덤을 찾았어요. 손수 키운 채소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영선아, 할미가 또 왔다. 내가 좋아하던 깻잎이야. 마을회관 앞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고 박영선 검침원을 기리며 당신의 성실함과 친절함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태수는 매일 이 추모비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요. 그는 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유족들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언론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족들은 계속 목소리를 냈어요.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가해자 처벌을 엄중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어디서든 외쳤어요. 우리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당장 법이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12월 첫눈이 내렸어요. 송곡리는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무덤 앞에 섰어요. 여보, 눈이 왔어. 당신이 좋아하던 첫눈이야.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많은 게 바뀌고 있어.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 눈송이가 날렸어요. 마치 영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슬퍼. 매일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원했던 세상, 안전한 세상을 만들 거야. 태수는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슬픔을 힘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변화는 시작됐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박영선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희생이 만들어낸 변화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2015년 6월 3일, 박영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송곡리 마을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영선의 사진 앞에 하얀 국화가 놓였어요. 주민들은 하나씩 헌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선 씨,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정태수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1년 동안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강해져 있었죠. 아내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사랑했던 이 마을과 사람들을 저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태수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을 따라 걸었어요. 마을 중심부에서 외곽까지 영선이 검침하며 지나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김씨 할머니 댁이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거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선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늘 친절했지. 아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태수는 계속 걸었어요. 영선이 방문했던 집들을 하나씩 들렀습니다. 모두가 영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선 씨가 우리 할아버지 약 챙겨주셨어요. 우리 애들한테 사탕도 주시고 그랬는데 마을에 그런 분이 또 없어요. 오후가 되어 태수는 외곽도로에 도착했어요. 영선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비포장길을 천천히 걸었죠. 이도연의 집이 보였어요.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지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태수는 그 집을 바라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그 집에 갔을까? 왜?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걸. 잘못은 오직 이도연에게만 있다는 걸요. 태수는 폐목장 쪽으로 향했어요. 영선이 발견됐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 당신 없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살아가고 있어. 당신이 원했던 대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청원 서명부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해 주었어요. 봐, 여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 당신을 기억하고 변화를 원하고 있어. 그는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마치 영선에게 보고하듯이요. 가스 검침원들도 예전보다 안전해졌어. 일부 지역에서는 둘이 함께 다니고 안전장치들도 생기고 당신 덕분이야. 태수는 웃으며 울었어요.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 집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견딜만했어요. 거실에는 영선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진 앞에 앉았죠. 오늘 마을 사람들이 다 당신 이야기했어. 모두가 당신을 그리워해. 그는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영선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자, 여보. 같이 먹자. 사진 앞에 밥 한 공기를 놓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밥을 떴습니다. 혼자지만 함께인 것처럼요. 식사 후 태수는 일기를 썼어요. 영선이 떠난 이후 매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했어. 나도 당신과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걸었어. 아직도 힘들어. 매일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어.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저 별 중에 하나가 당신일까?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태수는 믿었어요. 영선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검침소를 혼자 운영하는 건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선과 함께 일구어온 일이었거든요. 새로 채용한 검침원이 출근했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어느 구역으로 나가면 되죠? 외곽 지역이에요. 제가 함께 나갈게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사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혼자 보낼 순 없어요. 검침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영선 선배님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선이도 기뻐할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출발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요.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선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변화를 향한 노력 속에, 그리고 더 조심하며 일하는 검침원들의 모습 속에요. 여보, 당신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었어.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어. 태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영선의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오늘도 열심히 살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품은 하루가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 박영선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요.